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역 체계도 곧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좀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1월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2,000명대까지 낮아졌다가 확산세가 지금 급격히 늘면서 다시 7,000명대로 급 반등을 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주말에는 많이 줄어드는데도 그런 효과가 사라졌고요. 사실상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 이 우세종이 그야말로 턱 밑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우세종이라고 하는 정의를 보면 100분이라고 하는 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네. 51분, 즉 50% 이상 받으면 우세종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요. 네. 일부 지역에서는 10분 검사하시면 7분, 8분이 양성 판정을 오미크론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50%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네. 이번 주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설 연휴가 시작하는 시점이면은 50%를 상회할 것으로 아주 가볍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 특히 이 대구, 광주, 부산,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구, 광주, 부산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이제 확진자가 늘면서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 어디에서도 오미크론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델타 변이가 처음 시작됐을 때 네.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할 뿐이지 이것이 우세종이 되는 건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고요.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의 다른 형태이고 중국에서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는 치명률이 낮은 상태이지만 누구에겐 치명적일 수 있고 네. 다만 이러한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것이 의료진의 역량을 우리가 가져서 네. 중증 환자분들에 있어서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이제 중환자실의 그 여전히 50% 밑으로 떨어진 상태라서 네. 여력은 되지만 갑자기 급증하는 경우에는 또 안타까운 소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새로운 대응 체계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방역 당국 내용 들어보시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주 수요일쯤 되면 7,000명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오미크론 우세 지역 같은 4개 지역에서 먼저 하는 것도 마침 또 그 저희가 시행 시기도 다음 주 수요일 1월 26일로 잡았습니다. 네. 정부는 지금 이번 주 수요일쯤은 돼야 7,000명대가 나올 거라고 전망했는데 이미 어제 오늘 연속으로 지금 7,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더 빨리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방역 체제로의 전환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뒀을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사실 어제 네. 같은 경우는 국내 발생에 있어서 680명, 해외 유입 280명대라서 7,000명이었고 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발생 7,000명을 다시 넘어선 걸로 되는데요. 예. 통계적 기준으로 7,000명을 나누는 기준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하루에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우리가 PCR 검사라고 하는 것에 예. 약 70만 건인데 거기 1%대가 되면 7,000명대. 예. 즉 7,000명이라고 하는 기준은 의료 여력으로서 검사를 하는데 하루에 70만 건 이상을 검사했을 때 1% 이상이 나오는 시점이 되면 네. 검사하는 의료진도 부담이 되고 확진되는 숫자로 통한 재택치료라든지 생활치료센터 입원했을 때의 그런 정점이라는 것을 지난 4, 5개월 동안 위기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7,000이라는 기준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현재의 의료 상황에서 여력을 넘는 기준.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수요일쯤 7,000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뒀던 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게 사실 지난주 수요일도 얘기했다가 안 나온 게 이번 주 수요일 나왔거든요. 예. 근데 사실 내일하고 모레,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 검사 건수가 좀 줄고 예. 어제 오늘 이제 미리 성명을 하러 가신 분들이나 또 추모공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못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검사 수가 뚝 떨어져서 내일은 5,000명대 후반이나 6,000명대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또 괜찮다. 그게 아닌 걸 우리는 알죠. 예. 그렇다고 하면 수요일 정도부터 다시 7,000명대의 양성 판정자가 나오고 일주일 평균에 있어서 국내 발생 기준의 7,000명이 넘는 시점은 사실은 설 연휴가 시작하는 이번 주 토요일인데 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의료 체계가 준비가 됐으며
연휴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이런 호흡기 전담병원이나 선별진료소에서의 이런 신속 검사를 진행할지는 의문이 됩니다. 그 이유가 준비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일선 의료진들하고 소통이 얼마 됐는지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오는 수요일, 그러니까 26일입니다.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 전환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시범적으로 이제 광주, 전남, 그다음에 경기도 평택, 안성 이 지역에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일부 의료진 분들도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한 2, 3주만 전만 해도요. 네. 증상이 없으셔도 네. 의심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무료로 PCR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명을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PCR 검사를 기존처럼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예. 아닌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일단 가시면 네. 우리가 저 40대인데 의심이 됩니다. 증상은 없으시죠? 그러면은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의료진이 지켜보는 과정에 자가로 검사를 하는 방법. 본인이 직접. 본인이 하는 겁니다. 네. 또는 의료진이 하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예. 하는데 자가 키트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이 두 가지는 15분에서 30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양성이 나오는 분이 기존에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네. 이 호흡기 전담병원이나 선별진료소를 가서 자가 신속 검사 또는 그 자가 검사 키트나 전문가용 이 주체가 다른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진료비 5천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자가 검사하는 경우에 신속 선별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네. 일단은 자가 진료 비용 5천 원이 발생을 하고 양성이 나오는 과정에서만 PCR로 진행되는 들으시면서도 많이 좀 헷갈리시죠? 예, 일선에서도 혼란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경우는 이제 하루에 10만 병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일종의 시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일단 60세 이상이고 의사 소견을 받으신 분 또는 밀접 접촉자라고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 가서 PCR 검사를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 선별검사소에 가서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전문 의료진이 해주는 경우 이때는 5천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자가로 의료진이 지켜보는 중에 자가 키트로 해서 음성이 나오거나 네. 의료진이 해서 하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다 30분 안에 결과 나온 예.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는데 네. 기존에 48시간에 유효한 것을 받았다고 하면 이번에는 24시간만 가능한 겁니다. 사실 매일 검사를 받아야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방역 체계, 방역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오미크론 우세 지역을 중심으로 고위험군 또 위중증 환자에 어떻게 보면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 전략. 자칫하면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위중증 환자 확진자 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하겠다는 거겠죠. 이 시범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뭐 국민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거나 예. 또 의료진과 소통이 된 건 아니지만 제가 이게 처음 발표하고 나서 해외에 있는 사례나 또 국내 의료진 분들하고 유선상으로 소통을 하면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거의 제한점은 하루에 9만 명, 10만 명 이상의 양성 판정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PCR 검사로 환자분들을 분류하고 하는 능력이 넘어섭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집에서 자가로 하는 것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만 예. 의료진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자가로 하거나 즉 검사 건수는 많이 해서 선별할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환자분들 빠르게 격리하고 팍스로비드 같은 약물이나 렌데스비르 같은 약을 주사 처방할 수 있는 분들을 빠르게 선별 72시간, 48시간 선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유효하지만 네. 사실상 이 방법은 지금
오미크론이 무세종으로 막 변하고 있고 실제로 2만 명, 3만 명 이상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국민분들의 동의를 얻기 좀 어렵고 의료진들이 충분히 따라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아주 급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시범 사업으로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고위험군이나 큰 증상이 아니면 선별진료소 가서 이제 PCR 검사 대신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같은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정확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선 집에서 그냥 혼자 하시는 거. 네. 이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대학병원에서 나왔던 2021년 상반기 연구 결과에는 20% 미만의 양성 판정률을 갖습니다. 그거 굉장히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자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50-60% 많게는 70%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호흡기 전담병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시행을 합니다. 아, 의료진이 검체를 따서 네. 독감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5분, 15분, 30분에 나오는 것도 있고 또 기계를 활용해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83%에서 많게는 90% 가깝게 나오는 우리나라를 네. 대표하는 진단검사의학 관련 교수님께서도 YTN 네. 출연해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구멍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 PCR 검사를 전문 의료진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의 97%, 98%까지 병이 있는 분에게서 있다를 찾을 수 있지만 예. 그러면 5에서 7%까지 차이가 생기거든요. 예. 이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신속 검사인 경우에는 3에서 5일까지는 나오다가 7, 8일 떨어질 때는 즉 충분히 바이러스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음성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PCR은 길게 3주까지도 잡아내니까요. 예. 그런 분들이 당신께서 음성이라고 판단하고 격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하고 마스크를 벗는 대면 식사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갖다가 잡는 데는 이런 부분에는 구멍이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자칫 처음에는 경증이어서 잘 모르다가 또 검사도 교묘하게 그때는 반응을 안 하고 그러다가 급격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칫 더 큰 확산이나 어떻게 보면 중증으로 가는 그런 피해를 막지 못하는 건 아닌지 당연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측면을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잠시 얘기했고 해외에서는 사망자를 많이 했던 베타 변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경증이었다가 급하게 나빠지면서 네. 호흡기 질환을 보이고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제 분석하고 판단하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 30% 이상은 돌파 감염이든 초감염이든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예, 시간의 차이가 30% 정도까지. 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 그게 왜 네. 그러냐면 하루에 8만 명씩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9만 명까지도 계산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예. 그 상황에서 한 달이면 270만 명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몇 달이 가면 500만 명, 600만 명이기 때문에 우리 인구 5천만 명 기준으로 하면은 여름까지 해서 30% 오미크론 변이에 돌파 감염을 감염되는 거는 그냥 초등학생 수학을 해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라 하면 그러고 경증으로 진행하고 접종자가 2차 또는 3차까지 완료해서 어느 정도의 항체가 충분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앓고 지나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우라고 하면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베타 변이와 오미크론, 델타 말고요. 네. 비교를 했다고 하면은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빠르게 격리하고 재택에서 관찰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약을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검사법이 효과적일 거로 생각됩니다. 단 지금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소통이 부족하면 현장에서의 그런 혼란과 일부 국민분들의 불만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현장에서의 소통, 그다음에 국민 이해하는 과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택 치료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아서 상황을 이제 호전시키는 건데요. 이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이 예상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처방 속도가 더딘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의료진들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아주
우리 몸에 좋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혈압약이 새로 나왔다고 해도 처방하는 데 있어서는 의료진들이 경험과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위중증 환자에 처방하는 데 있어서 병용 금지, 현재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약물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나 또는 뇌전증 이후에 드시는 약물 등이 네. 복용하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국민에게도 알리고 또 의료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병용 금기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들이 선뜻 처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은 분에게 예. 그리고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간이나 콩팥 기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기 어려웠는데요. 환영할 만한 것은 이제 다음 단계로 저는 60세부터 처방했으면 했는데 65세였다. 60세로 이제 낮춰져서 환영하고요. 환자분들의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신장 또는 콩팥 기능, 병용 등기 약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양보건이나 노인 전담 병원에서 하다 보면 확산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만 이것을 일부 의료진에서는 12세 이상이라든지 20세까지 낮추는 것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팍스로비드의 경우에는 생식세포에 있어서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네. 처방 연령을 낮추더라도 아마도 최하 연령은 50세 이상에서 진행됐을 때 필요한 분들에게 빠르게 처방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또 생활치료센터 말고도 요양시설, 병원 등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아마 처방 속도는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중증 환자에게 썼던 치료제죠. 렘데시비르. 이것도 이제 경증 환자랑 일부 소아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라 그럴까, 쓸 수 있는 무기가 늘어나서 다행이긴 한데 정작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약물은 네. 초기에는 이볼라 치료제, 우리가 설사하고 구토해서 네, 치명이 네. 높았던 아프리카의 그런 지역에 사용됐던 약물인데요. 네. 국내에서 들어왔을 때 이 처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이게 고가의 약물인데 국가에서 받아서 환자분 처방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처방했습니다를 써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보면 산소 포화도가 94% 밑으로 내려갈 것. 94% 내려가려면 사람이 굉장히 숨이 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산소 투여 중일 것.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확인될 것. 이 정도 되면 정말로 중증이죠. 힘들죠. 이러한 기준을 다 네. 맞춰서 처방하다 보니까 처방하는 것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처방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할 만하고요. 예. 또 이 약물 자체가 모든 약물은 아주 안전한 약이라고 해도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대한 보존책,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안전한 처방에 대해서 환자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일항체 치료제인 레키노다주 같은 경우도 주사 처방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을 낮추거나 환자분과 의료진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은 의사들이 응급실에 와서 응급 환자한테 사용하는 약물들이 있어서는 의료진에게 면책 특권과 환자분의 보호를 할 수 있는 걸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예. 심근경색으로 심장 멈춘 분한테 이 약을 써도 되겠습니다라고 물어보고 쓰는 사람은 없지요. 예. 그렇처럼 그런 분이 완화된다고 하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더 많은 무기를 확산되는 환자분들에게 중증화를 낮추고 치명률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처방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란 얘기셨습니다. 이 재택 치료 시스템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역할이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좀 일반 환자랑 확진자랑 동시에 진료를 한다는 게 좀 쉽지 않고 또 일반 환자들 감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의료 환경 또 인력 부족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2020년 중반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 중반. 5월에 네. 이태원에서 시작된 그런 우리가 뭐 RH형이라고 네. 초기형이고 치명률이 비교적 높았던 것이 있습니다. 예. 베타 변이랑 아주 유사했던 거죠. 그 열이 나서 병원에 갔던 사람이 있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커뮤니티, 카페 이런 글들 쓰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와서 뭐 어떤 병원, 의원에 네. 코로나 환자 지나갔다. 네. 그 병원은 몇 주 동안 환자가 안 갑니다. 네. 그 그랬죠. 병원의 원장님이 감염됐다더라. 그래서 휴진 중이다. 그러면 몇 달 동안 의료 타력이 있었거든요. 예. 결국은 발상의 전환이 중요한데 네.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해외에서 나오는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치명률이 낮다고 하지만 예.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또 의료진도 사람입니다. 갖고 네. 있는 우리가 스티그마라고 하는
낙인 찍기라고 하는 게 있는 상황에서 동네 이원의 확산은 우선적으로는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화 상담이라든지 전화 상담을 하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품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확산하는 것부터 서서히 진행하는 게 좋을 거로 생각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만 명, 10만 명의 양성 판정자 나오는 시나리오에 대한 시범 사업으로 일부 진행을 해서 네. 모범 모듈이라고 하는 기본을 예,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일반 환자분들이 지나가는 길, 의심 환자가 지나가는 길, 확진되셨던 분이 지나가는 길, 확진 후 회복 단계에서 지나가서 약을 받아가시는 분들, 이런 걸 하려면 동네 병원에 사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그렇네요. 잘 준비된 호흡기 전담 병원. 근데 이런 호흡기 전담 병원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진행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몇 개월 동안 일반 환자분들이 찾아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서 참여 의혹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렇죠. 국민들에 대한 이해가 소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국 이렇게 다양한 대책 내놓는 이유가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산할 경우 설 이후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하루에 2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당국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설 연휴 기간 동안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2월 말에는 하루 10,000명에서 15,000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예상됩니다. 네, 설 연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오미크론 고비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확산세, 이제 시작된 거겠죠? 네, 시작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이주가 열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의 세포를 열고 더 들어가기 쉬워서 열쇠 숫자가 적었던 델타 변이는 이제 도태되고 사라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이 오미크론 변이만큼 열쇠가 많아서 쉽게 열고 들어갈 건지, 예. 다행인 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우리 독성이라고 하는 예. 그 성질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게 다행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쯤 하면서 7,000명대를 넘어서 나오고 또 오미크론 변이주가 50%가 넘어서 굉장히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나 메시지가 많이 나오겠죠. 네. 하지만 우리는 금요일부터 연휴를 떠날 겁니다. 물론 저는 병원에 있겠지만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연휴가 끝나고 설 연휴가 끝나는 시점이 수요일이고 목요일부터 출근하거나 목요일까지 연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면 실제로 검사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이루어지게 되면 네. 검사 건수가 회복한다 하더라도 숫자로 봐서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주가 지나는 주에서부터 2월 7일, 8일, 9일 시점에서부터 또 얘기가 많을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국공립병원 의료진들과 그다음에 호흡기 전담 병원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이 기초 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휴에 의료진 분들의 희생이 따르게 될 텐데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 연휴가 끝나서 검사 건수가 늘고 양성 판정,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아마 그 끝나는 주가 정말로 이런 변환되는 시점에서 위기 또는 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방역 당국에서 준비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네. 종합병원 이상에서는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발표가 현장을 앞서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즉 예.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시행하기로 한 일부 병원이라든지 또 서울 소재, 경기 소재 병원들에서 없다고 하면 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위기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병욱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